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을 다 날리는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실제로 많은 보증금을 잃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절대로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댓글에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들,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깡통주택 주의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을 남기시는데 아마도 지금 보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깡통주택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축빌라 주의보 해가지고 강서구 10곳 중에 8곳은 깡통주택이다. 그리고 서울 신축빌라 깡통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다 하는 국토부의 자료입니다. 깡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주택들이 경매로 진행되게 된다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다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좀 높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가 많이 높아져서 갭에 대한 부분이 뭐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매가가 많이 올라갔고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갭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도 해요. 물론 전세가는 꾸준히 올라가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깡통주택에 대한 부분의 염려가 좀 조심스럽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지만은 빌라 같은 경우 중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깡통주택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중개를 했었던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그때는 굉장히 그런 주택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경매가 많이 나왔고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임차인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곳의 신축 빌라들은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입지가 다소 떨어지고 과도하게 비싼 신축 빌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이 신축 빌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빌라를 져가지고 저도 이제 빌라를 지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는,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빌라를 처음 지었던 시기는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니까 한 2010년도, 2011년도 정도 됐던 걸로 이제 기억이 돼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빌라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다니던 부동산 회사에 그 대표님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주변에 지주작업이라고 그랬죠.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을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4층으로 올리고 4층으로 올린 다음에 어차피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보다 빌라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탑층에서 살고 한 세대로 살고 주인이 나머지는 분양을 하자. 그래서 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쉐어하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처음 이 신축 빌라에 대한 부분을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주인이 살기로 했던 이 4층의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을 유명 연예인이 계약을 합니다. 목동 인근에 있는 그런 주택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신축 빌라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추후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제가 하면서 시행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 신축 빌라를 지어서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하게 되면은 가격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책정이 됐을 때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경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경매에 대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관련된 논문도 쓰고 그리고 경매 일을 통해서 제가 아내하고도 결혼하게 됐던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매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깡통주택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깡통주택의 비율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다세대가 대거 들어서는 서울 강서구, 도봉동, 금천구의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내 임차 보증금을 다 온전하게 못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기사만 통해서도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빌라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그 노후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많은 곳은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싹 다 밀고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그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는데 그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헐고 그냥 짓는 겁니다. 그걸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만족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신축 빌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재개발이 될 여지가 작다는 거죠. 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만족돼야 되는데 신축 빌라들이 계속 주변에 짓게 되면은 노후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깡통주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노후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 만약에 이러한 신축 빌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분양가도 높지만은 그 전세가율이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는 깡통주택이 될 여지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 신축 빌라 전세 거래가 10건 중에 8건, 도봉구, 금천구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뭐 맹신하진 않습니다. 이런 기사 같은 거.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세를 갔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가 5억이면 매매가가 한 8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8억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5억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내가 5억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 화곡동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이 먼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억짜리 빌라가 있다는 거예요. 신축 빌라. 신축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에 갑이라고 하는 세입자가 2억 8천에 전세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세. 이만큼 매매 대비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예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너무나 집이 새 거고 좋으니까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할 거니까 나는 전세 살아야지 해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는 비싸니까 이런 신축 빌라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2억 8천의 전세를 들어간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2억 8천의 전세를 살고 있는 이 세입자보다 앞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근저당이 있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융자가 먼저 있는 거죠. 뭐보다? 이 갑이라고 하는 2억 8천의 전세금보다 먼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융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억이라고 하는 이 주택이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이 3억이라고 하는 주택이 경매가 진행돼서 만약에 3억이 아니라 2억 8천에 낙찰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나보다 먼저 해가지고 이 선순위에 있는 이 5천만 원의 저당권이 먼저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억 8천에서 경매비용 이런 거 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억 8천에서 5천만 원의 근저당 비용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빼니까 2억 3천만 원이 남겠죠. 2억 3천만 원이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세입자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3천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5천만 원의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선순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전세를 구할 때 전세보다 먼저 가압류라든가 압류 또는 근저당이라든가 이러한 융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는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냐면, 2억 8천의 세입자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2억 8천에. 근데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대항력. 대항력은 뭐냐면 제3자 누군가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여기 2억 8천
8천 내가 전세 들어왔으니까 너 2억 8천 주기 전까지는 나 여기서 집에서 못 나가. 네가 돈을 2억 8천 줘야지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3자. 누구 모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전세 계약을 맺으면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죠. 왜? 제3자한테 대항을 하기 위해서. 내가 2억 8천 나 여기 살고 있으니까 돈 안 주면 나 못 나가. 이 대항을 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정일자는 뭐냐? 전입신고만 했을 때는 그냥 내가 대항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주면 나가면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억 8천 줄 때까지 여기 살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은 있지만은 돈 줘 라고 하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대항력은 대항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야, 나 2억 8천 있으니까 너 돈 줘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만 했을 때는 대항만 할 수 있지만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도장을 꽝 받게 되면은 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게 물권화가 되면서 이 제3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전세를 만약에 얻게 됐을 때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세를 얻게 된다면 당연히 앞에 융자가 없어야 되겠죠. 이런 근저당이나 압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얻는 게 당연히 첫 번째가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전세를 얻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확정일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예전에 저희가 2003년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와 일을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안 받아가지고 이런 지식들을 몰라가지고 돈을 날리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오늘 이 영상을 딱 보시면서, 아, 전입신고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냥 우편물 받으려고 내가 전입신고 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이 돈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만 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이 되기 위해서, 채권이 물건이 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더 알아야 되는 경우를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3억짜리 빌라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억 8천에 전세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순위 없다고 보고 이제 융자가 없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시세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3억짜리 빌라, 신축 빌라의 3억짜리 빌라가 2년 4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시세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하락을 했느냐? 2억 5천까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가 경매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낙찰될 수 있는 가격이 2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2억 5천. 그러면 누군가가 2억 5천에 이 빌라를 낙찰받게 되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세입자한테 2억 8천의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2억 5천이 낙찰가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을 못 받게 되죠. 이 갑이라고 하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3천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매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 왜냐면은 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받을 게 있죠. 전세 보증금을. 그러면 이 사람은 입찰장에 가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할 때 2억 8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시세가 2억 5천만 원인데 왜 2억 8천을 쓰나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2억 8천까지 왜 쓰느냐? 시세가 2억 5천인데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런데 2억 8천까지 쓰는 이유는 이 사람이 2억 8천까지 받을 돈이 있죠.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상계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2억 8천 있으니까는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똔똔이니까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매매가에는 2억 8천이 딱 올라가게 되겠죠. 2억 8천. 그리고 이 사람은 2억 8천의 전세금을 못 받는 대신에 이 주택을 2억 8천에 사는 것 같은 효과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나중에 상승을 해가지고 뭐 이게 4억이 됐다. 그러면 양도세 측면에서 이 사람은 우위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2억 5천만 원을 썼으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양도세 혜택을 못 받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계 신청을 했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의 매매가를 산정해가지고 양도세가 이제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살고 하면은 보유하고 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진행이 됐다. 경매로 진행되면 내가 세입자인데 낙찰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 상계 신청을 해가지고 이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내가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융자가 있는 주택을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겠죠. 깡통 주택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3자한테 대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내가 이 대항력뿐만 아니라 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경매를 여러분들한테 꼭 배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경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주택들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입이 뭔지, 확정일자가 뭔지, 또 전세권이 뭔지, 가압류가 뭔지, 저당권이 뭔지, 근저당이랑 저당이랑 뭐가 틀린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나의 부동산 지식이 늘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임장을 다니게 되고, 이런 전세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는 게 아니라 경매라고 하는 그 도구를 알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주택의 조정기가 오게 된다면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투자처들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약의 기술하고, 그리고 경매의 기술, 이 두 개 정도의 기술을 여러분들 것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내가 언제라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절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한 만큼 내가 얻어가는 겁니다. 현장에 발로 밟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입찰장에 가가지고 경매 입찰가를 이렇게 작성해보고 투자를 해보고 해야지 이런 실력들이 느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뭐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알려줍니까? 그 이론과 실전은 틀린 거예요. 내가 앉아서 그냥 글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가지고 행하는 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청약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이 또 다른 재테크를 하고 있고, 또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본인의 기술들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청약도 내가 모르는데 경매를 한다? 그거보다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를 조금씩 해보시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경매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나한테 어떤 것이 맞냐, 청약이 나을 수도 있고 경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재테크 투자의 선택들이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투자처들, 투자의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올바른 재테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 돈을 잃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을 몰랐던 분들, 그리고 점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점유는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또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누가 지킵니까? 임성배가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상관이 없어요. 단돈 1,000원, 10,00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책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아마 이 깡통 주택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